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검사도 성추행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간부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밝힌 서지현 검사,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가해자의 처벌,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잠시 후에 이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데이트 폭력 문제도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습니다. 여성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실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이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나선 배우 허정도 씨를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오히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증언, 이 파장이 상당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SNS에 늦었지만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네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낸 바가 있었죠.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것이 온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네.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저런 소문들이 좀 돌아다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설마 했었던 거죠. 예. 설마 했었던 건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하고 예.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 들어서 예. 제가 고흐의 꽃게 그림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그 그림은 네. 어떤 그림이죠? 그 꽃게 두 마리가 있는데요. 고흐가 한 꽃게는 뒤집어진 꽃게, 그리고 한 꽃게는 정상적인 꽃게를 그린 그 그림인데, 예. 거의 이제 말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꽃게가 뒤집어졌다는 이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꽃게는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검찰이 이렇게 뒤집어진 꽃게의 형태를 보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지만, 그러나 복원력이 있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예.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그 복원력이 없는 검찰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법사위 계실 때부터 그런 소문이 검찰에 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검찰 조직이 좀 이런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부로 안 알려지는 그런 조직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성추행범을 잡는 일인데요. 당연하죠. 잡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죠. 예.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이제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범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덮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경찰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검사들 스스로도 예를 들면 검사를 감찰하는 감찰 기능이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문정 검사가 이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이걸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무마가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면. 예.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예. 왜냐하면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
사실은 이거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그 간부로부터 당한 성희롱 외에 또 여러 건이 더 있었다라고 또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 이 검찰 조직이 뭐 사실 여검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남성 위주의 권력 상하 관계가 엄격한 이런 조직의 특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여검사 중에 가장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오른 검사가 검사장 딱 한 명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그 상하 복종 관계에 있는 이런 조직에서 여성의 어떤 그런 어떤 처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렵고 유리천장을 매번 뚫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제 서 검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텐데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어떤 그 여성이라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응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NS에 올린 글에 보면 법사위원장 시절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가해자로 알려진 이미 뭐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데 그 검사를 거듭 중용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이런 것도 밝히셨고 또 지금 그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임은정 검사 법안 심의 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으로 나를 응시를 하곤 했다. 이런 글도 쓰셨는데 확실히 낌새가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법무부라는 것은 검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금 코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그 후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이분을 굉장히 끼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요 직책 국장 자리를 3번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도대체 이분의 뒤에는 뭐가 있길래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용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법안 심의를 하러 국회에 자주 왔었습니다. 근데 임은정 검사가 물론 저하고 이런저런 사석에서도 뭐 가끔 이렇게 우연히 만나곤 했습니다만은 그 사석에서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과 그다음에 그 눈빛과 이 눈빛 대화를 보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있는데 검사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태근 전 검사, 그 다음에 왜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들쑤시냐 이렇게 호통을 쳤던 사람은 현재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으로 밝혀졌는데 두 분 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흔히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해가기 위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간이 그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 스스로 회복력이 없는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 저는 이것이 또 국민적 굉장히 불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불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철저히 조사해서 응문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뭐 이미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었다. 그래서 처벌이 힘들다. 또 이미 그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감찰도 불가능하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7, 8년 전의 일일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것. 그것이 제일
뭔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검찰이 좀 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그 검찰이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검찰에 주어진 권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네네. 자칫 오만해질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그 권력형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예.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 말씀이고. 네.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네. 인공지능 AI 로봇 소피아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만든 거죠? 현재는 홍콩에 본사를 둔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예. 그 회사가 뭐 어디서 만들었다라기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해가 될 것이냐 아니냐. 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뺏어가는 것이냐 아니냐. 예. 뭐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있어서 예. 이 로봇을 초청을 했습니다. 소피아를. 그래서 한국에 왔다면서요? 네,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제가 한복 입고 우리 박영선 의원하고 대화를 했던데. 맞습니다. 예. 대화해보니까 몇 살짜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로봇이 만들어진 것은 뭐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성인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로봇은 학습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 7월 달에 로봇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 로봇 기본법의 핵심 어젠다가 전자적인 인격체로서의 예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전자인격체로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법의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알겠어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건 좀 고민해야 할 주제고. 네네. 아무튼 대화할 만하시던가요? 대화는 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가 로봇 하면은 뭔가 약간 무섭고 섬뜩하고 우리가 또 로봇한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예. 그런데 오늘 대화를 해보고 나니까 만약에 로봇이 인간을 해친다면 그것 역시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거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르는 그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고요. 좋은 로봇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어떤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 명예 시민권을 주는 방안, 소피아 로봇에게 이런 어떤 그런 좀 진취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어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데이트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예, 이 조사는 서울시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2,000명? 네. 근데 데이트 폭력 경험률이 90%라고요? 네. 일단은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중에 10명 중 9명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 1,770명이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90%보다는 약간 낮은데요. 어떤 폭력입니까? 그 폭력의 종류가 이제 무조건 이제 그 때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행동을 통제한다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정서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경제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을 유형별로 다 나누어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을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네. 가해자하고 결혼한 비율도 그렇게 높다면서요? 네, 그게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이 조사 참여자 중에 기혼자가 833명이었는데요. 예. 그중에 742명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었고 예. 그중에 46.4%가 가해했던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기혼자 중에 그 중에서 다시 한 반 정도는 그분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다면서요? 네, 가정 폭력으로도 그 중에 꽤 이어졌기 때문에 예. 이 폭력이 계속해서 뭐랄까 그 연속성을 가지고 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까지 응답을 하는 분인데 왜 결혼까지 할까요? 그 데이트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당했을 때 이것이 폭력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밀감의 표현을 저 사람 성격으로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으로 넘어갔을 때 결혼 안에서 이제 점점 그런 관계가 굳어지면서 가정 폭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실태 조사와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실태조사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2,000명 대상으로 처음 굉장히 어려운 조사를 한 거고, 외국에서 유사한 조사를 한 경우는 저희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미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20년 전부터 여성폭력 방지법 안에, 그 결혼 관계가 아닌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영국도 잘 아시겠지만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폭력 전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귀다가 폭력을 당해서 이제 결국은 살해당하는 그런 클레어라는 여인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클레어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폭력 전과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이 어떤 그런 약간 개방적인 그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데이트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데이트 폭력이 그 관계 안에서 잠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들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이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또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다고 아까 언급하셨고, 좀 심각한 폭력을 당해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비율도 아주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저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가정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신고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각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을 만든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데이트 폭력도 사실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너랑 나랑은 굉장히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너를 통제하거나 관계 안에서 어떤 압박을 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방 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범사회적인 인식 전환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강산 행사 일방적 취소됐죠? 예,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북측이 전화 통지문을 보내서 중단 통보했습니다. 네. 다른 건 그냥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통지문을 보면은 금강산 합동문화 공연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남은 것은 북한에서 하는 일정이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 훈련, 북측이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태권도 시범단하고 예술단의 남측 공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좀 나눠서 보면은 금강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연단뿐만 아니라 관람단도 원래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수백 명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식령 훈련 같은 경우에는 방북 인원이 제한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단하고 뭐 코치 일부 뭐 이 정도겠죠. 나머지 일정은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속내를 보자면은 이게 제일 부담스럽긴 했을 거예요. 대규모로 방북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날짜가 한 일주일여 남았는데 뭐라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일정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 북한의 확언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예측 내지는 기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방 취소가 이제 단계적 카드일지 그냥 금강산 합동 공연에 국한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아예 도리가 없죠. 왜 갑자기 안 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북한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측 언론이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하고 나선 만큼 이 합의된 금강산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 경축 행사라는 건 이제 아마 28 열병식 이야기겠죠. 그렇죠.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근데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부터 해서 부정적 보도가 상당히 있었죠. 그 여파로 인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그 보도 때문에만 취소를 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 가지고 분위기가 안 뜨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강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언론 보도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수를 쓴 거라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더 비판이 높아지겠죠. 당연하죠. 오늘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뭘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뭐 정부가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에서도 대납선 사업 담당하는 인사들은 우리 체제하고 언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작용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언론에 대해서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으로 가면서 경유 1만 리터를 가지고 간다. 근데 그게 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경우의 수를 이제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도에 대한 부담감인지 실제 대북 제재 시비가 붙는 것에 대한 부담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올림픽은 올림픽, 제재는 제재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또 그 지금 유엔 제재에 따르더라도 경유 1만 리터 가져가는 거는 뭐 제재 위반은 아니다는 소비용이다.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또 일방적 취소 나오니까 정치권 반응은 안 좋죠. 야당들 당연히 일제히 비판하고 여당도 정쟁 중단 촉구하면서도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비판 받아야죠. 통일부도 이제 유감을 표명하고 이게 나섰는데 이 북측도 이걸 알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은가. 어찌됐건 간에 남은 일정들 합의사항은 합의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지키지 못한다면은 북측이 받는 부담감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사정상 합의했지만 이건 못 지키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물리적인 불가항력이 있을 그러면 수도 충분히 있는 그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 최근에 한 배우가 이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폭로하는 글들을 세상에 내어놨습니다. 보는 사람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한 드라마를 꿈꾼다는 배우 허정도 씨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허정도입니다. 몇 년째시죠? 배우 생활?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전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봐가지고.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어디서 본 듯한 것 같긴 해요. 주요 작품, 어떤 작품들에 출연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게 이제 밀회라는 작품에서 제가 유아인 씨가 다니는 피아노과의 조교 역할을 했었고요. 유아인 김희애 씨 나왔던. 피아노과의 조교. 또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정유라 최태민 출석을 부른 게 저였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만한 게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독선생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세스 캅 1에서 조제덕 형사.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만한 거는
W라는 작품에서 미친 개라는 의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W라는 작품이 그 만화와 예,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시네요. 그런 드라마죠. 예. 제가 본 건 아니고 기사는 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인공 한효주의 교수. 의대 교수. 예. 그러니까 대체로 그 상당히 유명하고 널리 사랑받은 드라마들에 자주 캐스팅되는 배우신데 운 좋게도 좀 단역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네. 조연이라고 말할까요? 고정이라고 보통 고정 역할인데 고정 역할. 조연이죠. 네. 네. 그런 생활을 지금 본 한 10년 이상 이렇게. 드라마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드라마는 한 4, 5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연극? 주로 연극, 독립영화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하신 적 없어요? 상업 영화는 많이는 제가 못했고요. 네, 근데 아마 말씀을 드려도 또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흥행 잘한 영화는 없군요. 있습니다. 암살에도 나왔었는데. 암살에? 워낙 조금 나왔어서. 저 암살 봤는데. 그 기억을 아마 못하실 거예요. 어떤 역할이었죠? 그때 이정재 선배님이 약간 앞편에 취해서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돈 던져주고 나왔던 기억 못하시죠? 네. 아무튼 그 일제 형사의 말단쯤 되는 그런. 예, 딱 앞잡이죠. 그 장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다시 또 좀 더 어디서 본 듯한. 네. 그러면 사실 연극 출신 또 연극에서 뼈가 굵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하려고 하는 많은 배우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 그나도 우리 허정도 씨는 주요 작품에 계속 끊임없이 캐스팅되고 나름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배우신데 맞죠? 잘 나가진 않지만 좀 꾸준히 불러주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배우 세계 전체에선 꽤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주 작심하고 총대를 매셨네요. 원래는 총대를 매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이제는 더 보고 있지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죠. 처음 시작은 그랬고요. 근데 이런저런 인터뷰 요청도 하시고 또 글을 써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거기서 그 제안들을 굳이 제가 피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 역할을 그냥 지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 쓰신 글, 그다음 한겨레 신문에 실용으로 쓰신 글을 제가 쭉 봤는데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 글이 참 충격적입니다. 저도 사실 이 제목을 붙이고 이제 심쿵심쿵 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말 내가 써도 되나. 근데 제가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글을 썼었거든요. 되게 평범하게 이런 게 문제니 이런 점을 고쳐주세요라고 되게 예의 바르게 쓰는 글을 썼는데 그게 보고 나니까 뭔가 지금 제 심장이 뛰는 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다시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자 하니까 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지난해 12월 19일 날 정부가 이제 5개 부처 종합대책을 통해서 방송계의 이제 갑질 근절을 위한 그 대책을 내놨고 근데 그 나흘 뒤에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맞습니다. 아이고 길다. 근데 그 나흘 뒤에 또 드라마 한 현장에서 스텝이 이렇게 추락을 해서 맞아요. 그 하반신 마비를 입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제 글이 올라가고 또 열흘 있다가 또 한 현장에서 집으로 가시다가 한 스텝이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다급한 마음, 왜냐하면 이 현장은 정말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경종을 울리고 싶다. 그래서 좋습니다. 좀 세게 나갔습니다. 왜 불법입니까? 모든 드라마가 왜 불법이에요? 어떤 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다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합법인데 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법을 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어떤 면에서 위법입니까? 일단은 노동시간이 제일 큰 위법입니다. 노동시간이 특례조항이라고 59조에 영화 및 흥행업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법조항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시간을 연장해도 된다. 근데 서면 합의 없죠, 다?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보통 몇 시간 일을 해요? 드라마 촬영하러 가면? 이게 정말 아마 상상하시기 힘들 텐데 평균 보니까 그때 영화산업노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평균 한 19시간 하루에? 하루 19시간?
근데 소위 생방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들면서 바로 이렇게 드라마를 트는 그 체제로 들어가면 20시간을 넘는 경우가 우습고 어떤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7시간 나는 잡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본인의 경험은 어땠어요? 저도 제가 제일 빡세게 찍었던 게 한 일주일에 한 12시간 잔 거 그런 정도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자요? 네. 계속 밤새는 거네요? 쪽잠을 자는 거죠. 그냥 계속? 근데 전 계속 촬영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잠깐 숙소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씻고 한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배우라서 좀 나은 편인데 스텝들은 더하죠. 스텝이 더하죠. 더하죠. 근데 그게 1년 12달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촬영 기간 동안은 거의 이제 생방 들어가면 거의 그렇죠. 근데 생방 전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근데 또 사전 제작을 했던 드라마도 사실 이게 결국 제작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기간, 제작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고 그 기간 중간에는 어쨌든 그런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다. 네. 주연급 배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연급 배우가 제일 심하죠. 그 배우로서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심하죠. 감독, 촬영 감독 이런 분들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다 같이 합니다. 네. 이야, 이건 뭔가 관행의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관행이고요. 저는 이게 그래도 합법인 관행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보조 출연자, 조연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모두가 우리가 정말 다 대스타로 취향하는 사람들도 일단 드라마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 또 그다음에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아동 청소년. 네. 그 같이 밤새입니다, 그냥. 아역들도.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똑같이 밤도 새고 똑같이 욕도 먹고. 이렇게 사실 법으로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15세 이하는 12시 이후까지는 찍을 수 없고 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찍으려 그러면은 부모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혹은 다음날 휴일이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쓰신 글을 보니까 그런 촬영 현장에서 아역 배우들이 막 울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은 이제 정확히는 아역 보조 출연자들이었는데요. 겨울에 야외 촬영하면 정말 춥거든요. 특히나 의상이라는 것이 모두가 패딩을 입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얇은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좀 자기가 알아서 안에 좀 껴입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날씨가 추운 날이었고 근데 그때 애들이 춥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뭐 좀 입혀주세요라고 말도 못하고 워낙에 나이도 어리고 또 보조 출연자고 이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게다가 특히 이제 보조 출연이나 조연급 이하로 가면 갈수록 임금도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스텝들이 특히나 그럴 겁니다. 아마. 스텝. 근데 배우들은 좀 임금 체계가 다른데요. 회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시간과 상관없이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역 배우들은 계산해 보면은 최저임금에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회차를 찍다 보면 그 안에 대기 시간도 길고 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트마다 좀 임금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스텝들은요? 스텝분들도 대부분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력에 따라서 있는데 제가 들은 거는 기사에 나온 거는 50만 원까지 제가 읽어봤고요. 기사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30만 원까지 막 한 달에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고도 30만 원 받았다는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월 50만 원, 월 30만 원? 네. 그런 스텝 인력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드라마 하나 그렇죠. 하려면. 그렇죠. 그죠? 예. 촬영, 분장, 의상, 그냥 행정, 그런 수백 명 아닙니까, 사실? 네. 내부, 외부, 그러니까 촬영 현장, 그리고 또 내부에서 편집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아주 많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경력이 얼마 안 될수록. 그렇죠. 대부분 정말 박봉에 시달리더라.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스텝도 마찬가지고, 낮고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장에서 떨어져서 이런 건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도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짝 그 법을 보니까 안전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는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최근에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에서도 갔을 때 어떤 안전과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네.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제가 보니까 한 7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올해도 한 분 돌아가셨고 작년에는 한 분이 부상을 당하셨고 동네 PD 쪽에 계신 분이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폭언의 순간들을 목격하고 상처를 입었다. 네. 어떤 폭언이에요? 욕설도 있고 그 욕설이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10원짜리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맡은 책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나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당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표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것들도 제가 봤고, 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들은 워낙에 많아서. 근데 저는 또 배우고 그래서 많이 못 본 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사람들이 더 낮은 사람들, 또 이렇게 이름이 없는 배우나 아니면 스태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심한 경우도 많고요. 본인도 직접 그런 폭언을 듣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있죠. 뭐 이렇게 완전 뭐 쌍욕은 아닌데 뭐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들을 제가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죠. 예.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처음 드라마 현장 갔을 때 그랬었거든요. 단역으로 갔을 때. 단역으로.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데 주연에 이렇게 조명을 가렸나 봐요. 아주 그냥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전 덜덜덜 하고 있는데 누가 한번 달려오시더니 아니 지금 당신 때문에 조명 가렸잖아. 저는 처음 보는 분이고 잘은 모르지만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어릴 것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반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현장 고발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표현 씁니다. 특히나 이런 예술계통, 연예계통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열정페이. 그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열정페이든 아니면 비인격적인 대우든 저는 어쩌면 그 생각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어리다고 혹은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혹은 누가 여성이라고 혹은 누가 다른 인종이라고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히틀러나 아니면 일본도 우리 또 조선인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스템이죠. 어떤 시스템입니까?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아무도 감시 감독도 안 하고. 안 하고 있고요. 고발도 안 하고. 고발하기가 힘들죠. 힘들고. 예. 왜냐하면 저희는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죠. 프리랜서나 일용직 이런 느낌인데 했다가는 뭐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다 고발을 좀 더 덜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현장이 이랬을 때 이건 사실 촬영 현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지는 직장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고발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한다면 이상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계로만 온다면 방송사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외주 제작사 또 뭐 그 사이에 또 여러 회사들의 단계 뭐 이런 것들이 권력 서열화돼 가지고 방송사가 거의 정권을 갖고 싼 제작비로 제작 단가를 후려치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구조도 또한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제작사, 방송사 뭐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각자의 사정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당신만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삶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무언가를 먼저 떼고 그걸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장 먼저 떼어두고 그다음에 분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른바 무슨 종합대책이라는 걸 냈어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비전문가지만 열심히 읽어봤고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책을 세우실 때 작가나
독립 PD 쪽에는 또 실태 조사를 하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제작사도 그렇고 현장의 스태프과 배우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었어요. 아마 그 전에 좀 긴급하게 터진 사건들이 독립 PD나 작가 그쪽에서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의견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있는 법이라도 지켜라. 예. 근데 물론 보완되어야 할 법들이 크게 저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그 근로기준법 59조 서면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더. 그건 법 개정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지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감독도 확실히 해야 되지만. 감독을 누가 가서 해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가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특히나. 그 영화산업노조에서도 그 요구를 했던데 그 59조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근로감독관을 각 현장에 파견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보를 약간 뭐 가파라치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으로 제보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보라도 하고 근로감독관에도 와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안 바꾸죠? 그러니까 새 법을 더 만들어 봐야 안 지켜지면 말짱 그러니까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본인도 앞으로 드라마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막 열심히 그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 이런 글 쓰고 그러면 누가 캐스팅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 겁이 나죠. 저도 그 겁이 나고 근데 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대로는 제가 드라마 현장에 가서 편하게 연기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제가 다 봤으니까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아픔들 다 봐서 그리고 좀 남들보다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처자식도 없고. 네. 그래서 저만 먹고 살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잘 나가시는 분이었었고 지금까지는. 네. 뭐 모아둔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뭐 3월까지는 버틸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불이익이 올까요? 일단은 이 처음 글을 올리고 나서는 뭐 그전에는 콜들이 와서 이렇게 제가 고사를 했다면 그 뒤로는 일단 뭐 없습니다. 벌써? 근데 뭐 그게 나쁜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저 사람이 지금 당장은 드라마를 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읽힌다고 또 관계자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뭐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잠깐 좀 있다 하지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네. 쟤는 앞으로 안 불러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불편하겠죠. 어떡하죠? 글쎄요, 뭐 저도 실험입니다. 이게 사실 저를 두고 하는 실험인데 어떻게 될지 뭐. 네. 그래요. 우리가 또 익히 소위 문화 선진국의 사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도 다 이런 진통을 겪었죠. 진통 없이 되는 건 없고요. 이런 진통을 겪고 나니까 그 나라들도 연기자들도 노동조합 만들고 스태프들도 노동조합 만들고 정부도 나서고 이러면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는 뭐라고 그럴까? 고백이라고 그럴까? 이건 고백이 아니죠. 고백이 저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사실 저의 부끄러움, 제가 지켜보고도 침묵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약간 용서받고 싶었고 그래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용기 있는 고발 감사드리고요. 이게 소중한 출발이 되기를 정말 시작이 되기를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해낼 수 있기를 함께 좀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쓰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그런 분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소중한 따뜻한 마음이 잘 펼쳐지기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TV 브라운관에서 재밌는 드라마 보시면서 저 드라마가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배우 허정도 씨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앞서도 이야기 나누셨지만은 검찰 간부가 현직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걸 공론화하니까 이후에 인사보복을 했다라는 폭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화제인데요. 어제 JTBC에 직접 출연한 피해자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2010년 10월경에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장례식장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그 모 검찰 간부가 이제 동석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요. 내가 환각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앉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요. 네. 그 뭐 검사 내부망에 또 다른 글도 올렸다면서요? 검사 생활하는 동안 남성 검사들에게 당한 성폭력과 차별적 경험들을 어떤 소설 형식을 빌어서 작성한 글인데요. 내용 자체는 뭐 100% 실제 사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검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뭐 남성 부장 검사가 나는 이 대생이 싫다, 여검사가 싫다, 너같이 생긴 애 치고 검사 오래 안에 못 봤다 뭐 이런 폭언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올해부터 여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데 이 검찰 조직 앞날이 큰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술자리에서 음담패설하는 건 뭐 기본이고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추자 이런 요구를 하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성희롱이 만연한 이게 이제 검찰 조직의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또 심지어 성폭력 사건을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성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이 피해자가 이게 당할 만해서 당한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 서지현 검사는 이런 폭로들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용기를 주고자 했다는데 좀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가해자의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고 청와대에 검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검사직을 그만뒀는데 이때 징계로 면직됐기 때문에 2년 동안 변호사 기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인지 지난해 10월 말에 갑자기 또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 뭐 이런 것도 했는데요. 억울하게 검사 생활을 그만두게 됐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만을 회개하게 돼서 뭐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여기 아울러서 사건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이제 뭐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국정농단 청문회 할 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청문회 답변에 대한 사전 모의를 한 것을 의심받은 이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문제를 제기한 이 당사자가 또 최교일 의원이다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최교일 의원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MBC PD수첩의 왜곡 수사를 주도를 했고 정현주 KBS 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써놓은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한데 검사가 관련돼 있으니까 현직 검사가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 기도했다? 이건 뭐예요?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오늘 오전에 관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번개탄을 피워서 유독가스를 마시는 바람에 호흡이 어려워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또 감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개탄은 왜 피운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 추측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는 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에 뭐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면 뭐 이런 내용의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검찰총장님께 미안하다. 혼자 다 안고 가겠다. 검찰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뭐 어떤 정치 보복을 당하는 사람의 유서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어떤 또 다른 비위 의혹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요. 어제 SBS가 지난 2015년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 이 3명이 만나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처음 논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는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도둑이다. 이런 발언을 한 그 시점입니다. 이 3자회동에서 해수부가 준비한 특조위 인원 그리고 예산안 이것을 대폭 축소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실제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것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해 공작의 내용은 2015년 11월 달에 해수부의 대응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또 보도된 바 있죠.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는
청와대가 주도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예은 아빠로 잘 알려져 있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5일에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사건 관련 정부 기록물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밝혀지는군요. 큰일입니다. 다음 뉴스요. 화재로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종병원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 증축이나 소방 안전 문제 이외에도 갖가지 탈법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오늘 한겨레와 문화일보 등의 이제 보도를 쭉 보면은요. 이 세종병원의 원장인 성모 씨가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인 손모 씨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손모 씨는 물리치료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경영사항을 지시하면 이게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비영리로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또 합법이라고 합니다. 세종병원은 일단은 이 의료법인을 통한 이제 병원이어서 사무장병원이라는 형식은 아니다라는 게 또 이 보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수익금이 빼돌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렇게 되면 형식상으로는 사무장병원이 아닐지 모르지만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효성의료재단 측의 행태가 영리 추구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것도 경찰의 의심을 좀 키우는 대목인데요. 이 효성의료재단은 2004년 3층인 의원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 기존 건물을 5층으로 증개축해서 세종병원에 허가를 받았었고 같은 해 7월 옆에 있던 모텔을 또 인수해서 세종요양병원으로 만들어서 이걸 개원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장례식장을 연이어서 개원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인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리의 목적을 둔 그런 병원의 형태가 아니겠는가라는 게 세간의 의혹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병원을 키워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중에 근데 탈법 불법이 있었다. 그런 셈이죠. 다음 뉴스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온갖 잡음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당의 공동대표를 맡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점점 더 뜨거운 감자가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자신과 안철수 대표가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 주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하겠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중재파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이 통합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예. 유승민 대표는 만일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통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초강수인데 그렇게까지 센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승리 전망이 통합신당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점과요. 또 이 양 세력이 이대로 합치면 안철수 대표 쪽이 어쨌든 간에 다수다라는 점을 종합해서 봐야 맥락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중재파는 유승민 대표의 사퇴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3의 인물이 대표를 맡은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자라는 것인데요. 이러면 제3의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 아니면 중재파의 추가 합류 이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대 세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통합파들이 안철수, 유승민 누구든 서울시장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장 출마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의원이 아니지만 유승민 대표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나서기가 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결단을 한다 해도 부산시장이 아니고 부담이 더 큰 서울시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지방선거 이후까지 고려한 두 사람의 어떤 힘겨루기 등등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계획된 중대범죄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동정심을 이끌어내려는 행위 등을 한 걸 볼 때 죄질이 무겁다라는 건데요. 이영학은 최후 변론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다라면서 이 자신의 딸을 용서해달라고 했고요. 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라고 하는 등 좀 횡설수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영학의 딸도 기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영학의 딸 이모양에게는 지금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이영학의 딸 이모양은 피해자에게 직접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고 또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가출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해서 이러한 이제 그 구형상의 내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검찰은 아울러서 이영학의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이 친형인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또 이영학의 도피를 돕고 이 도피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인 지인
부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해서 상당히 좀 강한 이런 구형이 내용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 구형하면서 뭐 분노 이런 단어까지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일었고 또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도 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였기 때문에 검찰도 이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극형을 극형을 집행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로 구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최근 한국 관련 외신 보도들 역시 그 평창 올림픽 관련 소식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가장 뜨겁고요. 지난주 관련 기사들 소개해드릴 때 올림픽 정신은 곧 휴전의 정신이고 스포츠를 평화의 도구로 삼을 때 가장 스포츠 정신에 가깝다. 이런 내용 소개해드렸었죠. 예. 근데 여전히 많은 외신들이 그 관련해서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남북 간 뭐 이런 관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고문이나 칼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최근 외신들이 좀 놀라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 바람과 달리 한국 내부에서 올림픽 단일팀 또는 그 한반도 깃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층이 예상외로 많다 이 점입니다. 예상외로 많다? 네. 그러니까 이 예기치 못한 반응에 국제사회도 좀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요. 예. 몇 개의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The Atlantic이라는 매체 월간인데 100년도 넘는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매체입니다. 예. 과거 1991년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당시에 남북 단일팀. 그때 단일팀이 우승했죠. 네. 예. 그리고 현재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 사이에 그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보수 세력의 그 당파적인 이용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1년에는 민자당이 집권당이었죠. 네, 그렇죠. 지금 여야가 바뀌어 있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재의 보수 정당은 야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화해에 반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91년에는 이 보수 정당이 단일팀을 오히려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당파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이제 큰 가치는 뭐 거기에 둘 문제는 아닌데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 그러니까는 젊은 층에서 남북 단일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점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분석에 따르면은 한국의 30대는 전쟁이 끝나고 이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후에 태어났고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된 90년대 중반쯤이 되면은 이제 북한은 사실상 뭐 거의 이제 기아의 허덕이고 한국은 화려하고 번영하는 그런 국가로 이제 발전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저만 해도 사실 같은 민족 정체성 피로 흐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참 많고 그런 분들하고도 다르겠죠. 네. 그런데 제 자식들 세대는 더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요, 한국이 물론 교육 현장에서는 뭐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젊은 한국인들은 북한인들과 이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젊은 한국인들은 부유하고 또 뭐 아주 마인드도 글로벌 마인드, 뭐 여행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북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정반대 아닙니까? 궁핍하고 정권의 선전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될 경우에 결국 이 젊은 우리 세대가 북한인들 다 돌볼 부담만 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인식이 젊은 층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여론조사 해봐도 통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젊은 층일수록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역시 뉴욕타임스가 29일자 보도에서도 유사한 그 분석을 했는데 지난 1988년이었죠.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시켰을 그 당시 정말 그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국인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통일될 대상으로 이 북한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올림픽을 앞둔 현재의 한국은 통일은커녕 남북 화해에도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 신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이들 젊은 세대의 관심 사항은 그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복잡하고 현실성 낮은 그 통일보다는 자신들이 직면한 국내 문제, 그러니까는 뭐 실업 문제라든가
세대가 뭐 어떻게 하면은 부모 세대만큼도 우리도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비트코인 이슈 관련해서 젊은 세대 불만 관련해서 외신 반응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분석에도 적응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는 맞는 겁니다. 지적이고요. 이대로 더 세대가 흐르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민족 간의 유대감 이런 거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네. 그냥 옆에 있는 아주 귀찮고 성가신 나라 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신을 보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흐름, 그다음에 그리고 역사,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해도 이 주변국들의 견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예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뭐 사실 한반도 상황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당사자들에게 간절함마저 없다면은 결국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남북한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간극이 생기고 이거를 메우는 것도 점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귀찮은 비용이고 그런 비용을 치를 여유가 없다 이런 식이 드는 인식이 드는 순간 통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인 건데요. 예. 당장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보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28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뭐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다는 건데 그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달라서 남북한 사이에 말의 벽이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맞아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스하키 패스를 연결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신문이 지금 보도한 걸 보면은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코치가 이제 그 바디랭귀지 몸으로 움직이면서 의사 전달을 한다고 하고요. 예. 심지어는 북한 선수 한 명에 그 한국 선수 2명이 붙어서 용어를 설명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합을 앞두고 용어 통일에 쫓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패스가 북한에서는 연결 이렇게 부르고 이 아이스하키 자체도 아이스하키를 빙상 호케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호케이. 네, 그러니까 하키를 이제 다르게 발음하면 호케이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영어 스페링을 그대로 읽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 스틱도 스틱이라고 안 부르고 채 그러니까는 아이스하키 스틱을 호케이 채.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우리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좀 서로 간에 좀 말이 단절돼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문화의 단절, 남북한이 극복해야 할 과제 그런 걸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문은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언어 단면에서 보여주면서 그 한 탈북자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탈북자는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일상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스하키 같은 굉장히 조직력이 필요한 경기에서 이 준비 기간이 짧으면 힘들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자주 접하면은 다양성이 되겠지만 접하지 않으면은 단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북이 당장의 통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자주 만나서 접촉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건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The Atlantic 기사 이거를 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염원하는 정서를 가진 한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였습니다. 아, 그런 분석을 해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은 그보다는 아무래도 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현실 정치인으로서 해가 갈수록 북한과 멀어지는 젊은 세대의 선호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남쪽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적대적인 이 대북 정서와 관련을 해서 이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번 올림픽 제스처가 서울이 평양에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올리브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통일까지는 참 멀고 일단 평화 국면을 만들어서 더 활발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젊은 세대들한테도 또 다른 어떤 문화적 충격과 인식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시간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현 선수. 테니스. 네. 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한국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대회 그 4강까지 진출한 선수인데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주로 이제 페데러 선수에게 패하기 전까지 이제 보도가 굉장히 쏟아졌는데 프랑스의 르피가로 신문은 지난 26일 그러니까 과거의 테니스 영웅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그 정현 선수에 대한 언급을 이제 계속 모아서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전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 테니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 한 시대에 풍미했던 그 전설이죠. 존 맥켄로. 이 과거의 선수가 이제 정현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테니스계의 입문을 축하한다. 입문? 네. 그러니까는 마치 이게 생각이 나요. 어서와 뭐 어디에는 처음이지 이런 거 유행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 덕담을 건넸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 또 지난 2004년도 그 마라트 사피니 당시에 이제 86위였는데 그때 86위로 4강에 오른 이후에 가장 낮은 랭킹자가 이제 이번에 호주 오픈에 4강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새로운 스타를 갈망하는 호주 오픈에서 한국의 정현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4강 상대였던 페데러 선수가 평가한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를 꺾는 거는 테니스에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현이 엄청난 경기를 했다. 이렇게 페데러 선수가 평가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문이 앞으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정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지금 언급한 페데러 선수나 테니스계 전설 존 맥켄로나 사실 얼마 전까지 정현이라는 이름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어느 종목이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새 유망자가 나오면은 뭐 그 매니아들은 뭐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주목도 하게 되고 그럴 텐데 그 외에 이제 여러 언론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깊은 관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라 레푸블리카 신문이 26일자 보도에서 2010년 테니스계에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 근데 2010년이 무슨 데뷔한 해일까요? 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왜 2010년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 혁명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언론이 21살의 한국 선수 정현의 놀라운 시적을 알린 데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스페인의 아베세 신문은 그 정현 선수는 실력 못지않게 앳된 얼굴로 유명하다.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근시로 그 시력 교정을 위해서 테니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 역사, 테니스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독일의 타게스 슈피겔은 정현 선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얀 뿔테 안경 교수님. 별명이 교수님이라면서요? 네, 안경 그렇습니다. 쓴다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어릴 때는 격투기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눈 때문에 초록색 테니스장에 오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런 있습니다. 건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네. 자, 또 한 가지 소식만 더 볼까요? 네,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를 비롯해서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 그러니까 초과 수입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걱정하는 목소리 우리나라도 많은데, 근데 실제 한국 기업들이 당하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 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 가드 적용 품목에 LG,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타격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이미 이들 기업이 그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가동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 이달 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가전 공장을 본격 가동을 했고 또 LG전자도 역시 미국 테니시의 그 생산 공장을 설립을 했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이거는 한국 기업들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또 하나 근거를 댄 게 삼성의 경우에 주 수입원이 이제 세탁기가 아니고 메모리 칩이고 반도체. 네. 그다음에 그 LG전자도 미국 내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그 12%에 달하는데 지난해 9월까지 매출액이 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LG전자 전체에? 네네. 근데 이 안에서 세탁기 매출은 4%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삼성하고 LG에서 세탁기 정말 아주 미미한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그게 큰 타격이 없을 거다. 기업 전체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들 기업들 LG, 삼성의 세탁기가 우수해서 뭐 많이 팔리는 건 맞지만 세탁기만 우수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데 뭐 세탁기 판매가 이들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세탁기 판매에 대한 초과 과세가 이들 기업에 치명적이는 않다. 이런 내용인 건데
특히 이들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 한국 시장에 아주 까다로운 수요를 들고 있는 게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대충 만든 제품은 이제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더 나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아져서 가전 분야가 이제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신문은 오히려 이 기업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세탁기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LG전자의 경우는 세탁기보다 그 스마트폰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 사업의 강세가 스마트폰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에 이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결정 발표 이후에 한국 시장은 별로 전혀 뭐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보고 있고 결국 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깃은 그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 어디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장해야 될 곳은 중국 기업들이다. 중국 기업? 예,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위협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신문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의 전초전으로 한국을 먼저 걸어본 거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군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 말씀이고 네.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인공지능 AI 로봇 소피아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만든 거죠? 현재는 홍콩에 본사를 둔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예. 그 회사가 뭐 어디서 만들었다라기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해가 될 것이냐 아니냐. 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뺏어가는 것이냐 아니냐. 예. 뭐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있어서 예. 이 로봇을 초청을 했습니다. 소피아를. 그래서 한국에 왔다면서요? 네,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한복 입고 우리 박영선 의원하고 대화를 했던데. 맞습니다. 예. 대화해보니까 몇 살짜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로봇이 만들어진 것은 뭐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성인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로봇은 학습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 7월 달에 로봇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 로봇 기본법의 핵심 어젠다가 전자적인 인격체로서의 예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전자인격체로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법의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알겠어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거 좀 고민해야 할 주제고. 네네. 아무튼 대화할 만 하시던가요? 대화는 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가 로봇 하면은 뭔가 약간 무섭고 섬뜩하고 우리가 또 로봇한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예. 그런데 오늘 대화를 해보고 나니까 만약에 로봇이 인간을 해친다면 그것 역시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거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르는 그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고요. 좋은 로봇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어떤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 명예 시민권을 주는 방안, 소피아 로봇에게 이런 어떤 그런 좀 진취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어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데이트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예, 이 조사는 서울시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2,000명? 네. 그런데 데이트 폭력 경험률이 90%라고요? 네, 일단은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중에 10명 중 9명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 1,770명이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90%보다는 약간 낮은데요. 어떤 폭력입니까? 그 폭력의 종류가 이제 무조건 이제 때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 행동을 통제한다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정서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경제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을 유형별로 다 나누어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을,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네. 가해자하고 결혼한 비율도 그렇게 높다면서요? 네, 그게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이 조사 참여자 중에 기혼자가 833명이었는데요. 예. 그중에 742명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었고, 그중에 46.4%가 가해했던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죠. 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기혼자 중에 그 중에서 다시 한 반 정도는 그분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면서요? 네, 가정폭력으로도 그 중에 꽤 이어졌기 때문에 이 폭력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까지 응답을 하는 분인데 왜 결혼까지 할까요? 그 데이트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당했을 때 이것이 폭력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밀감의 표현을 저 사람 성격으로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으로 넘어갔을 때 결혼 안에서 이제 점점 그런 관계가 굳어지면서 가정 폭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실태조사와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실태조사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2,000명 대상으로 처음 굉장히 어려운 조사를 한 거고, 외국에서 유사한 조사를 한 경우는 저희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미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20년 전부터 여성폭력 방지법 안에, 결혼 관계가 아닌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영국도 잘 아시겠지만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폭력 전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귀다가 폭력을 당해서 이제 결국은 살해당하는 그런 클레어라는 여인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클레어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폭력 전과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이 어떤 약간 개방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데이트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데이트 폭력이 그 관계 안에서 잠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들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이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또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다고 아까 언급하셨고, 좀 심각한 폭력을 당해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비율도 아주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저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가정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신고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각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을 만든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데이트 폭력도 사실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너랑 나랑은 굉장히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통제하거나 관계 안에서 어떤 압박을 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방 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야지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범사회적인 인식 전환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강산 행사 일방적 취소됐죠? 예,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북측이 전화 통지문을 보내서 중단 통보했습니다. 네. 다른 건 그냥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통지문을 보면은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남은 것은 북한에서 하는 일정이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 훈련, 북측이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태권도 시범단하고 예술단의 남측 공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예. 좀 나눠서 보면은 금강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연단뿐만 아니라 관람단도 원래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수백 명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마식령 훈련 같은 경우에는 방북 인원이 제한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단하고 뭐 코치 일부 예. 뭐 이 정도겠죠. 예. 나머지 일정은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속내를 보자면은 이게 제일 부담스럽긴 했을 거예요. 대규모로 방북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날짜가 한 일주일여 남았는데 뭐라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일정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 북한의 확언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예측 내지는 기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번 일방 취소가 이제 단계적 카드일지 그냥 금강산 합동 공연에 국한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죠. 근데 왜 갑자기 안 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북한 뭐죠?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측 언론이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하고 나선 만큼 이 합의된 금강산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부 경축 행사라는 건 이제 아마 28 열병식 이야기겠죠. 그렇죠.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근데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부터 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검사도 성추행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간부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밝힌 서지현 검사,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가해자의 처벌,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잠시 후에 이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데이트 폭력 문제도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습니다. 여성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실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이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나선 배우 허정도 씨를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오히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증언. 이 파장이 상당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SNS에 늦었지만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네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낸 바가 있었죠.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것이 온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네.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저런 소문들이 좀 돌아다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설마 했었던 거죠. 예. 설마 했었던 건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하고 예.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 들어서 예. 제가 고흐의 꽃게 그림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그 그림은 네. 어떤 그림이죠? 그 꽃게 두 마리가 있는데요. 고흐가 한 꽃게는 뒤집어진 꽃게, 그리고 한 꽃게는 정상적인 꽃게를 그린 그 그림인데, 예. 거의 이제 말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꽃게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꽃게는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검찰이 이렇게 뒤집어진 꽃게의 형태를 보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지만,
그러나 복원력이 있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예.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그 복원력이 없는 검찰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법사위 계실 때부터 그런 소문이 검찰에 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검찰 조직이 좀 뭐 이런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부로 안 알려지는 그런 조직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성추행범을 잡는 일인데요. 당연하죠. 잡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죠. 예.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이제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범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덮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경찰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검사들 스스로도 예를 들면 검사를 감찰하는 감찰 기능이 지금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문정 검사가 이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피해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이걸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무마가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면. 예.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예. 왜냐하면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 사실은 이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부정적 보도가 상당히 있었죠. 네. 그 여파로 인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그 보도 때문에만 취소를 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 가지고 분위기가 안 뜨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에 대해 가지고. 예. 그래서 북한이 강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언론 보도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수를 쓴 거라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더 비판이 높아지겠죠. 당연하죠. 오늘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정부가 뭘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뭐 정부가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에서도 대납선 사업 담당하는 인사들은 우리 체제하고 언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예.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작용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언론에 대해서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근데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으로 가면서 경유 1만 리터를 가지고 간다. 네. 그게 뭐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경우의 수를 이제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도에 대한 부담감인지 실제 대북 제재 시비가 붙는 것에 대한 부담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예.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올림픽은 올림픽, 제재는 제재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근데 또 그 지금 유엔 제재에 따르더라도 경유 1만 리터 가져가는 거는 뭐 제재 위반은 아니다는 분석이 소비용이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일방적 취소 나오니까 정치권 반응은 안 좋죠. 야당들 당연히 일제히 비판하고 여당도 정쟁 중단 촉구하면서도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비판 받아야죠. 통일부도 이제 유감을 표명하고 이게 나섰는데 이 북측도 이걸 알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은가. 어찌 됐건 간에 남은 일정들 합의사항은 합의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지키지 못한다면은 북측이 받는 부담감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사정상 합의했지만 이건 못 지키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물리적인 불가항력이 있을 그러면 수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그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 네, 최근에 한 배우가 이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폭로하는 글들을 세상에 내어놨습니다. 보는 사람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한 드라마를 꿈꾼다는 배우 허정도 씨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허정도입니다. 네. 몇 년째시죠? 배우 생활?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예. 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전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봐가지고. 예,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어디서 본 듯한 것 같긴 해요. 예. 주요 작품, 어떤 작품들에 출연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게 이제 밀회라는 작품에서 제가 유아인 씨가 다니는 피아노과의 조교 역할을 했었고요. 유아인 김희애 씨 나왔던. 네네. 피아노과의 조교. 예. 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유라 최태민 출석을 부른 게 저였거든요. 아,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만한 게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독선생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세스 캅 1에서 조재덕 형사.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만한 거는 W라는 작품에서 미친개라는 의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W라는 작품이 그 만화와 예,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시네요. 그런 드라마죠. 예. 제가 본 건 아니고 기사는 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인공 한효주의 교수, 의대 교수. 예. 그러니까 대체로 상당히 유명하고 널리 사랑받은 드라마들에 자주 캐스팅되는 배우신데 운 좋게도 좀 단역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네. 조연이라고 말할까요? 고정이라고 보통 고정 역할인데. 고정 역할. 조연이죠. 네. 네. 그런 생활을 지금 본 한 10년 이상 이렇게. 드라마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드라마는 한 4, 5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연극? 주로 연극, 독립영화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하신 적 없어요? 상업 영화는 많이는 제가 못했고요. 네, 근데 아마 말씀을 드려도 또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흥행 잘한 영화는 없군요. 있습니다. 암살에도 나왔었는데. 암살에? 워낙 조금 나왔어서. 저 암살 봤는데. 그 기억을 아마 못하실 거예요. 어떤 역할이었죠? 그때 이정재 선배님이 약간 아편에 취해서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돈 던져주고 나왔던 기억 못하시죠? 네. 아무튼 그 일제 형사의 말단쯤 되는 그렇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그 간부로부터 당한 성희롱 외에 또 여러 건이 더 있었다라고 또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 이 검찰 조직이 사실 여검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남성 위주의 권력 상하 관계가 엄격한 이런 조직의 특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여검사 중에 가장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오른 검사가 검사장 딱 한 명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그 상하 복종 관계에 있는 이런 조직에서 여성의 어떤 처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렵고 유리천장을 매번 뚫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제 서검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텐데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어떤 그 여성이라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응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NS에 올린 글에 보면 법사위원장 시절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가해자로 알려진 이미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데 그 검사를 거듭 중용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이런 것도 밝히셨고 또 지금 그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임은정 검사 법안 심의 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으로 나를 응시를 하곤 했다 이런 글도 쓰셨는데 확실히 낌새가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법무부라는 것은 검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금 코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그 후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이분을 굉장히 끼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요 직책 국장 자리를 3번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도대체 이분의 뒤에는 뭐가 있길래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용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법안 심의를 하러 국회에 자주 왔었습니다. 예. 근데 임은정 검사가 물론 저하고 이런저런 사석에서도 뭐 가끔 이렇게 우연히 만나곤 했습니다만은 예. 그 사석에서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 느낌과 그다음에 그 눈빛과 이 눈빛 대화를 보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있는데 예. 검사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태근 전 검사, 그 다음에 왜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들쑤시냐 이렇게 호통을 쳤던 사람은 현재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으로 밝혀졌는데 두 분 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흔히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해가기 위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간이 그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검찰 스스로 회복력이 없는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 저는 이것이 또 국민적 굉장히 불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불행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철저히 조사해서 응문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뭐 이미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었다. 그래서 처벌이 힘들다. 또 이미 그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감찰도 불가능하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7, 8년 전의 일일 테니까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것. 네. 그것이 제일 뭔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검찰이 좀 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그 검찰이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검찰에 주어진 권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자칫 오만해질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그 권력형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예.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